네, 시장의 쏠림 현상이 어느 때보다도 눈에 띄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분에게 힌트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홍춘욱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에 뭐 NFT 메타버스를 빼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이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조금 거품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박사님의 시각은 어떠십니까? 예, 물론 뭐 그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좀 저는 그 장기 변수로 시장을 설명하려고 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뭐 이런 건 동의하는데 패러다임 바뀐 지가 1, 2년이 아니고 앞으로도 십수년 갈 문제인데 그걸 갖고 지금 시장의 조정을 이야기한다는 건 저는 좀 약간 이게 척도가 안 맞는 것 같다.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저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급이 너무 많고요. 카카오페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좀 물량 자체가 일단은 일단락되긴 합니다만 주식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그 공모 청약에서의 짜릿함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그 공모 청약에 들어간 돈이 어디 투자돼 있던 돈들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주식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여기다 두 번째가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를 먼저 인상했죠. 즉 다른 나라보다 타이트닝이라고 할까요? 통화 긴축이 심하게 빨리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차트를 준비해 왔는데 혹시 가능하면 보여주시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수출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률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게 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차트를 하면서 반대로 해놓더라도 우리 구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대략 지난 5월 정도 47.6%로 고비로 꺾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둔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플러스는 이어질 겁니다. 이어지지만 수출의 모멘텀,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낙관할 만한 부분보다는 이제는 일평균 수출은 늘었다. 혹은 지난해 계절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약간씩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수출 규모가 역대 최고다. 좋은 이야기인데 수출 규모의 역대 최고 행진의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느려지고 있다. 결국 모멘텀이 꺾이는 거고 모멘텀이 꺾인 건 기업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의 상향 조정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뭐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너무 요소수 문제부터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지만 공급 사슬망이 지금 다들 조금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기분에는 참 지금 물량을 뽑아낼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거 다 아는데 촬영용 반도체도 구하기 어렵고 요소수도 구하기 어렵고 배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단 단가도 좋고 시장의 주문도 강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공급 쪽 제약이 있다 보니 앞으로도 적어도 수개월 내에는 저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모멘텀이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과 코스피 상승률이 상당히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반도체와 자동차 쪽의 공급 부족 현상의 가장 큰 이유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08년 이후에 미국 증시가 강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과 달리 뭐 오늘은 빠졌지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던 미국 증시잖아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어젯밤 미국 증시 빠진 건 테슬라 때문이니까 네네. 이건 조금 약간 다른 문제 같고요. 그냥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그림 하나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파란 선이 뭐냐 하면 미국 증시 대비 한국 증시의 강도, 상대 강도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그냥 별거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를 S&P 500 지수로 나누면 저런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 큰 산을 만들어 놓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반면 검정색 선이 뭐냐 하면 저게 글로벌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입니다. 자, 그림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2001년부터 2008년처럼 달러가 끝없이 약세를 보일 때는 검정색 선이 내려갈 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 증시가 되게 좋아요. 반대로 2011, 12 정도를 고비로 해서 결국은 미국 달러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게 지금 벌써 9년째. 이 9년간의 달러 강세 기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가 살펴보면 미국 증시 대비해서 계속 부진해요.
결국 이건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첫 번째,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돈이 글로 들어가서 달러 강세다 이럴 수도 있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어느 한쪽 일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를 제가 하나만 드리자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전부 자신의 성과를 달러로 계산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CPPIB입니다. 캐나다 국민연금 같은데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캐나다 자산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예, 8%입니다. 왜 그런가? 뭐 인구 2천만 나라와 3억 2천만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캐나다나 우리나 비슷하거든요. 결국 전 세계 시가총액 2%밖에 안 되는 시장에 투자 비중들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연기금들이고 그렇다면 글로벌 연기금들의 성과를 자국 통화로 평가받으면 곤란하죠. 결국 자기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글로벌 통화인 달러 지표로 수익률들을 계산하고 우리도 뭐 KIC가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달러가 앞으로 강세를 갈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굳이 비달러 자산 대표적인 게 신흥국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흥국 주식 보면 인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생했다가 회복되는 이제 V자 회복을 하는 증시 몇 개 빼놓고는 신흥국 주식시장이 죄다 지금 특히 브라질 뭐 헤알화라든가 터키 리라화 보고 있으면 무섭거든요. 뭐 꼭 그 나라가 외환위기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약세 리스크가 있는 통화에 투자했다가 환차손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한국이 빨리 MSCI 선진국 지수 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20년째 해결 안 되는 문제니까 오늘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달러 강세일 때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저 차트 보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저걸 저만 알고 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도 알고 있는데 전 세계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저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잘 나왔는데 우리나라 PB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우리 주식 가격이 1배 밑에 특히 0.8배 정도 가는 시기가 지난 20년 동안 4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4번이 모두 대박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2001년 9.11 테러, 또 2009년 초에 미국 경제 위기, 그리고 2015년 중국 위엔화 평가절하 및 위엔화 환투기 공격,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쇼크. 이렇게 20년 동안 한 4번 정도 주당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80%도 안 되는 시기에 빠지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증시거든요. 왜? 회복의 탄력은 또 되게 좋아요. 생산 능력도 좋고 기업들 경쟁력도 탄탄하고 환율 올라가며 기업들 수익성 개선되는 게 다 그때 플러스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은 어떠냐? 아주 비싸지는 않는데 약간 비싸죠. 물론 저게 10월 데이터니까 11월 들어 지금 사실 종합주가 지수 3,000이 깨질 줄은 저도 몰랐고요. 좀 내려왔네요. 예, 저기서 더 내려갔다고 치면 대략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 PBR 1배 수준이니까 이제 싸요. 그러나 저가 매수는 들어가고 싶긴 한데 지금 뭔가를 사서 강하게 시장의 상승을 노리자고 하니 뭔가 모멘텀도 없고 답답한 그런 형국인 거고요. 결국 저희 전망은 박스권인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그림을 잠깐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방금 보여주신 그림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S&P 500 대비해서 상대 강도가 낮으니까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니 방금 홍 박사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하신다면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이 되고 달러화에 맞먹는 환율의 지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는 한 갑작스럽게 주식시장을 추매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어느 정도 환율이 하락하는 시점을 보시면 어떻겠냐 이제 이 말씀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쪽 시장을 우리보다 먼저 선행한다고 봐야 되니까 테이퍼링이 들어가고 하는 상태에서 어제 테슬라 주식이 뭐 에론 머스크 말따나 여론조사 해보니까 팔아라 그러더라. 그래서 12% 그냥 급락을 해버렸는데 업종, 유망업종 이런 거는 미국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주죠. 진짜 분위기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테슬라만 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학개미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테슬라고 저도 이제 그 금융결제원에서 제일 많이 산 주식 늘 살펴보거든요. 항상 보면 5위 안에 있어요. 최근엔 TQQQ도 많고요. 아무튼 굉장히 저는 뭐 이해합니다. 시장에 이 주식들이 모멘텀이 붙어 있고 우리는 잃어버린 모멘텀이 저기 있으니까 추매하는 마음 또는 투자하는 마음은 저는 잘 이해하는데 그거에 아닌
시장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올해 1년 동안 10월까지죠. 10월까지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은 어디냐?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업종이 어디냐? 리츠입니다. 세 번째가 금융업종이에요. 왜 그런가? 이게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시장 금리 올라갈 때 금융주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왜? 일단 첫 번째로 대출 금리라는 건 결국 시장 금리에 연동돼서 거기다가 그렇죠. 신용 스프레드 좀 붙여서 나가는 거니까 대출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 어디나 다 잘 되고 있는데 이 잘 되고 있는 대출 중에 가상금리를 붙이고 있는 그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이건 뭐 정말 사업하기 너무 편해진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미연준이 금리를 왜 인상하냐 하면 경기가 좋아 인상하잖아요. 이 말은 결국 연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나 보험사들이나 다 대출로 사실 운용을 하고 채권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연체율이 떨어지는데 그거 싫어할 은행들은 없거든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체 시장 대비 금융주의 그 상대 강도가 최근에 굉장히 저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예, 전체 장기 금리 대비해서 미국의 은행주 상대 강도라는 게 뭐냐면 전체 지수 대비 얼마나 이 업종이 세냐를 보여주는 건데 보신 것처럼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상당히 최근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 에너지, 앱슨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부동산 그리고 금융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이 기업들은 탄력이 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세적으로는 상승하지만 뭔가 돋보이는 매력도 없고 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잊혀진 주식이었지만 언제 저렇게 올라오고 있고 우리가 만일 시장 금리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다면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전망에 동의하신다면 미국 금리가 앞으로 점점 올라가지 않겠냐? 테이퍼링부터 양적 완화가 중단되고 더 나아가 내년 여름 정도의 금리가 정말 인상된다면 우리나라 최근 금리가 스파이크 일으키면서 올랐던 것처럼 미국도 오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은행주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란 전망 속에 또 긴축을 하게 되고 그럼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금융주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동산 경기 이쪽도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금융주와 이 부동산 경기의 상관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좋죠. 예, 지난달 9월이죠. 9월 기준으로 해서 미국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올랐어요. 이 말은 80만 불, 90만 불 하던 집이 100만 불, 110만 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LTV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론투밸류라고 해서 집값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이 LTV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미국은 대부분 LTV가 85%에서 90% 정도 나갑니다. 근데 이게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돈을 빌려가신 분이 만약에 하나 이 사람이 해고당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돈을 못 빌리더라도 그냥 바로 경매 포클로즈 해버리면 다 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오히려 연체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면 반대로 꼬이겠죠.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은행주가 거의 뭐 괴멸적 타격을 받았던 이유가 LTV 85%인 나라의 집값이 고점 대비 30% 빠져버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언더워터, 코에 물이 들어가 버리는 상태된 집들이 800만 호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과정에서 경제가 그냥 같이 어려워졌다면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렇게 주택 가격 상승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실적이 나빠진 적이 없어요. 물론 올해 데이터는 저거는 이제 예측치에 불과하니까 감안해서 보시고요. 결국 내년에 집값이 폭락할 것이냐,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들을 생각하면 부동산 가격이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 않겠냐. 상승 탄력 둔화 정도로만 본다면 저 이익이 크게 꺾일 가능성은 잘 없지 않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 금리는 계속 인상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 시장이 좋다면 우리나라는 왜 주거용 리츠가 왜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한국 아파트 리딩 100단지 뭐 이런 지수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소액을 가지고도 압구정 아파트도 사고 개파 아파트도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어마어마하겠네요. 그게 안 되잖아요. 말만 나오지 지금 벌써 5년째 그런 지수가 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대리로 투자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행이나 보험 산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지수를 사라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카카오뱅크 효과가 있어서 지수 자체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나
개별 은행단이나 개별 또 보험사단, 증권사단에서 보시면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거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여기가 좀 안전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이유들이 이런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래프가 미국 그래프입니까? 우리나라 그래프입니까? 앞에 거 말씀이시죠? 금융산업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고. 예, 우리나라도 잘 맞는다. 미국은 더 잘 맞지만 거기는 미국 리츠 주가는 주택 가격하고 거의 그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제 같이 움직이는 게 0.9입니다. 네. 너무너무 그냥 거기는 정말 집값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이 너무 우리가 부럽잖아요. 20%. 저 가격 상승을 따라가고 싶으면 미국의 리츠 ETF들을 그냥 사면 돼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ETF들 거래 대금이 뭐 어마한 시가총액이 조 단위, 그러니까 달러 네. 환산 조 단위 리츠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배당 수익률 너무 그렇게 구애받지 마시고,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 높은 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적절한 레벨에서 미국 리츠는 고민해 볼 만하고, 한국에서 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나라 은행이나 보험산업주가 그래서 상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한국 개인 투자가들 성과를 못 내는 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것과 주가의 관계가 거의 없어요. 아까 봤지만 수출이랑 연관이 있고 네. 수출 좋아진 다음에 이익이 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를 갖고 투자하는 시장이죠. 네.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배당 수익률이 세계 최저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내고 이익 모멘텀이 좋아진다고 생각되면 이 회사가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할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는 것과 수출 좋아지는 것들이 바로 기업들에게 딱딱 반영이 되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순간 배당 인상해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저가 매수가 가능해요. 네. 근데 우리는 자사주 매입해서 전부 이거 사실 경영권 방어용이라든가 물적 분할용으로 쓰고, 또 배당은 세계 최저 배당 수익률이 지금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나라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패닉이 발생할 때 저가 매수가 어려운.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게 주가의 양쪽 탄력도 좋지만 패닉도 자주 발생하는 시장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출이 좀 돌아선다든가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징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PBR 레벨 자체가 되게 매력적일 때, 이럴 때는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한 시장이지만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분포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극단적인 분포밖에 없는. 그래서 시장 전망이라는 게 플러스 50%에서 마이너스 20% 사이에 있겠죠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 시장이 전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 피력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전략 중에 하나가 달러의 방향을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데요.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랑 미국 달러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는 건 이제 우리 아까 다 확인했으니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학 개미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주식만 뭐하러 올인합니까? 우리나라 네. 주식이 바닥치고 오를 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장. 그러나 일단 수출 탄력이 꺾이고 나면 힘든 시장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서학개미 일도 해야 되고, 또 서학개미가 되고 싶다면 시장에서 자꾸 이렇게 밈 주식들도 좋지만 은근히 시장에서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섹터들까지 보는 눈을 길러가시면 충분히 우리 시장의 어려움들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정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 주식 시장을 키우고 자본 시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뭐 애국심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이익 차원에서는 뭐 저희 주식 경제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 동쪽으로 한번 쳐다보시는 것도 지금은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